썰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극히 평범한 40대 후반의 아줌마입니다. 뭐 하나 특별할 것 없이 심심하게 살아온 저의 인생에도 나름의 풍파와 행운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평생 심심하게 살다 갈 줄 알았는데 저 같은 사람에게도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불과 1, 2년 사이 너무나 많은 일을 겪으며 힘들기도 했지만 주변의 도움과 꺾이지 않는 의지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저처럼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의 이야기를 듣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20년도 더 된 이야기지만 저는 남편을 처음 만난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의미로든 좋지 않은 의미로든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김영수라고 합니다. 혹시 오늘 소개팅하기로 하신 이주영 씨 맞으실까요? 네, 제가 이주영이에요.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 원래 이런 자리 부담스러워서 싫어하는데 회사 주임님이 하도 괜찮은 사람이니 만나보라고 성화를 하셔서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모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저를 그렇게까지 칭찬하셨더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나요. 저는 은행에 다니고 있어요. 요 앞에 한국은행 아시죠? 거기에서 대리로 근무하고 있어요. 주영 씨는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 주임님이랑 잘 아는 사이 아니셨어요? 당연히 저도 같은 회사 다니고 있죠. 경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바보 같은 질문을 했네요. 이런 자리가 익숙하지 않아서요. 제가 연애 경험도 적고 여자 형제도 한 명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성분을 대할 때 긴장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좀 바보같이 행동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은 본인 말대로 뚝딱대긴 했어도 기본적으로 꾸밈 없고 솔직한 사람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감정이 표정에 다 드러나서 거짓말 같은 건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다소 평범한 인상에 평범한 차림이었던 남편의 첫인상이 강렬했던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마저 이야기 나눌까요? 제가 근처에 아주 괜찮은 가게 하나를 알고 있거든요. 여기요. 커피 한 잔 계산해 주세요. 커피를 다 마시고 자리를 이동하려고 일어선 참이었습니다. 계산하려던 남편이 희한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황한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에게 다가온 카페 직원이 어색하게 웃으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번 테이블이면 커피를 2잔 드셨는데요. 이쪽이 한 잔, 제가 한 잔 마셨습니다. 지용씨, 계산하시죠. 이쪽이라고 말하며 남편은 자연스럽게 저를 손끝으로 가리켰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저는 화가 나기보단 그냥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도 모르게 지폐를 던지고 서둘러 카페를 빠져나오는데 뒤에서 남편이 잡더라고요. 제가 뭐 실수했습니까? 갑자기 말도 없이 가시면 어떡합니까? 실수요? 아니요. 실수는 제가 한 것 같네요.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이상하게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수치스럽고 모욕을 당한 것처럼 기분이 나빴습니다. 내가 얼마나 여자로서 매력이 없었으면 나를 위해 커피값 하나 계산하기 아까워서 저럴까 하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남편과의 소개팅을 엉망으로 마치고 일주일 정도 지난 뒤였습니다. 퇴근하려고 회사 정문에 나섰는데 남편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 표정이 너무 안 좋았는지 남편은 인사도 건너뛰고 다짜고짜 변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지영 씨도 직장에 다니신다고 해서 그럼 각자 마신 것은 각자 계산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짧은 생각에 그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솔직히 너무 당황스러웠네요. 기분도 나빴고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수는 없을까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근처에 제가 정말 잘하는 곳을 압니다. 맛있는 저녁 식사하시면서 마음도 좀 푸시고 저에게도 기회를 주시죠. 아, 이번에는 제가 전부 다 계산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거기서 그냥 돌아섰어야 했는데 안절부절 못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피식 웃음이 나면서 마음이 조금 풀어지더라고요. 결국 그날 남편과 두 번째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얘기를 나눠보니 남편은 원래 태생에 검소하고 솔직한 스타일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의 투명한 성격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식으로 남편과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가 시작되었어요. 남편은 정말 돈 계산이 철저한 편이었어요. 항상 계획적인 지출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 갑자기 한턱을 내겠다고 하거나 술자리에서 흥이 나서 충동적으로 2차, 3차를 가는 그런 일은 남편에겐 절대로 없었습니다. 생일이나 기념일에는 선물 대신 조금 좋은 식사를 하는 것으로 미리 합의를 받고요. 저도 굳이 기념일을 챙기면서 불필요한 선물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맛있는 걸 먹고 남은 돈은 저축하자는 실리적인 성격이라 연애하면서 큰 트러블은 없었네요. 혹시 생일날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내가 여자한테 선물 같은 걸 해본 일이 거의 없어서 말이야. 동료들한테 물어보니까 가방이나 목걸이 같은 거 사주라고 하던데. 아이고, 그런 건 됐어요. 생일이 뭐 별건가요? 그냥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날인데. 괜히 돈 쓰지 말고 차라리 우리 그 돈 아껴서 맛있는 거나 사 먹어요. 그럼 레스토랑이라도 갈까? 아니면 퇴근 후에 영화라도 한 편 보러 가든가. 우리 영화관 간 지도 오래되지 않았어? 그러고 보니 당신도 점점 짠순이가 돼가는 것 같아. 처음엔 안 그러더니. 사랑하면 닮는다더니 그게 진짜였나 봐. 남편의 말대로 저 역시 점점 남편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연애하다 결혼했고 굳이 분위기 내는데 돈을 쓰고 싶지 않으시더라고요. 남편도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을 고집하지 않고 영화를 보지 않아도 되는 저 같은 여자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았고요. 결국 우리는 1년 반의 연애 끝에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냥 좋은 장점처럼 느껴지던 남편의 성격은 결혼과 동시에 치명적인 단점이 되어 부메랑처럼 제게 돌아오게 되었어요. 우리 신혼집은 어떻게 할까? 당신 아파트 살고 싶어 했잖아. 조금 무리하면 작은 평수로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단 말이야. 난 굳이 대출이자를 그만큼씩이나 내면서 아파트를 사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난 큰 욕심 없어요. 아파트는 나중에 살면 되죠 뭐. 소박하게 시작해서 조금씩 평수를 늘려가는 것도 좋고요. 그래? 당신 의견도 그렇다니 잘 듣네. 사실은 내가 괜찮은 매물을 하나 봐뒀거든. 아파트는 아니지만 충분히 투자 가치 있는 곳이야. 여기서 멀지 않은데 한번 같이 가서 볼래? 남편은 의기양양해서 저를 어디론가로 데려가더라고요. 남편의 직장에서 버스로 15분 정도 걸리는 동네였습니다. 오래된 주택가였는데 비탈진 길로 한참을 올라가자 다 허물어져가는 기와집 같은 게 하나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집이야. 좀 낡았지? 그래도 고쳐서 살면 그럭저럭 살만할 거야.
아니, 여보. 이건 낡은 게 아니라 그냥 폐가잖아요. 여기서는 아무도 못 살아요.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겠다 그래요? 당신 진심이에요? 그리고 동네도 너무 낙후돼서 밤에는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어떡해요? 그거야, 살면 다 익숙해지는 거지. 이 집이 완전 헐값에 나왔단 말이야. 기본 토대만 남기고 싹 밀어버린 다음에 새로 지으면 그냥 새 집이라니까. 내가 아는 형님이 알아서 싸게 공사해준다고 했어. 걱정하지 마. 그럼 공사하는 동안은 어떻게 해요? 당장 우리 살 집을 구해야 하는데 마땅한 곳이 없잖아요. 월세를 알아봐야 하나? 월세는 무슨, 왜 아까운 돈을 남한테 갖다 바쳐? 어머니 댁에서 잠깐 신세지면 돼. 벌써 다 말씀드려 놨어. 벌써 공사비까지 알아봤다는 말은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짠돌이 남편은 아파트는 고사하고 연립이나 빌라 한 칸을 얻는 것도 돈이 아까웠던지 난데없이 집을 짓겠다고 선포하더라고요. 이런 곳에서 사는 것이 영 내키지는 않았지만 남편 말에 따르면 공사가 끝나면 새 집이 될 거라고 하고 어쨌든 젊은 나이에 내 집이 생기는 거니까 그것도 나쁘진 않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키지 않았지만 공사 기간 동안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 댁에서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알게 되었죠. 남편의 그런 성격이 어디에서 왔는지 말입니다. 아가, 물 끓는다. 얼른 불 꺼라. 그리고 주방의 등은 왜 켠 거니? 날이 이렇게 훤한데. 하여튼 요즘 애들은 물이며 전기며 하나 아낄 줄을 몰라요. 수도요금, 전기요금이 다 누구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지 알기나 하고 저러나 몰라. 아,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또 깜빡해서요. 이거 페트병은 어디에 분리수거하면 될까요? 분리수거? 멀쩡한 병을 버린단 말이냐? 너 미쳤니? 그걸 버리게? 깨끗하게 씻어서 싱크대 안에 모아둬라. 갖고 있으면 다 쓸 데가 있다. 남편이 짠돌이라면 시어머니는 구두쇠에 가까웠어요. 동계산이 철저하고 낭비가 없는 곳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독하리 많지 절약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시댁에는 제대로 된 휴지가 없었습니다. 카페나 빵집 같은 곳에서 집어온 티슈가 색깔도 크기도 맞지 않게 차곡차곡 쌓여있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공중화장실에서 뜯어온 두루마리 휴지도 있더라고요. 주방에는 쓰지도 않는 빨대와 나무젓가락이 500개 정도 쌓여 있었고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페트병은 깨끗이 세척한 후에 버리지 않고 싱크대에 그대로 모아둬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까진 이해할 수 있었는데 절약을 넘어서서 위생상 견디지 못할 일들도 많았어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머리카락이 떨어지면 수정 테이프를 손톱만하게 뜯어다가 머리카락을 붙이고 나서 그걸 그대로 병문에 붙여놓곤 했습니다. 몇 번 더 쓰고 버려야 한다면서요. 제가 그걸 시어머니 몰래 떼다가 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네요. 시어머니는 심지어 화장실 물도 켜지 않았어요. 볼일만 보면 되는데 뭐하러 전기를 낭비하느냐면서요. 그것까진 어떻게든 이해하겠는데 볼일을 보고 물을 안 내리는 건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넌 남편이 힘들게 밖에서 돈 벌어오면 어떻게든 아껴 쓸 생각을 해야지. 어째 그리 쓰는 것밖에 모르니?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어머니, 그래도 이건 좀 과한 것 같아요. 절약하시는 건 너무 좋은 일이지만 조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화장실 갈 때마다 제가 너무 깜짝깜짝 놀라서요. 놀라긴 왜 놀래? 하여간 너도 참 유난이다.
그리고 내가 설거지할 때 세제 아껴 쓰라고 말했지? 사다 놓은 지 반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벌써 그만턴 게 답이었니? 너 제대로 아껴 쓰고 있는 거 맞니? 시어머니에게 혼이 날 때마다 일을 이렇게 만든 남편이 원망스러웠지만 꼭 참고 견뎠습니다. 공사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면서요. 하지만 불행히도 남편이 호언장담한 것과 달리 보수공사는 예상보다 추가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 상태로 계속 지연되고 있었어요. 아는 형님이란 사람은 집 전체를 뜯어고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고, 부족한 실력 때문에 담이 무너지거나 배선이 꼬이는 등 자재구레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결국 처음 예상한 금액의 2배가 넘는 금액을 쓰고 나서야 우여곡절 끝에 공사가 끝나게 되었네요. 대출이 이게 다 얼마야. 우리 당분간은 좀 아껴 살아야 할 것 같아. 생각보다 공사비가 너무 많이 나왔네. 이렇게 비싸게 주고 집을 고쳤으니 이 집에서 못해도 20년은 살아야겠어. 차라리 그 돈으로 아파트를 샀으면 좋았을 텐데.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입 밖에 낼 순 없었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말한 20년을 꽉 채워 살고서야 이사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설마 이번에도 집을 짓는다는 건 아니겠지. 저는 불안했지만 남편을 한 번 더 믿어주었네요. 남편은 30년도 넘은 오래된 아파트를 추천하더라고요. 저를 위해 아파트를 찾아봤다면서요. 재개발을 노리고 찾은 매물이라는 걸 알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는 새 억척스럽게 사는 것에 길들여져 버린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영아, 잘 지내고 있냐? 애비다. 별일 없지? 네, 아버지. 저야 잘 있죠. 웬일로 전화를 다 하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잘 지내는가 궁금해서. 나야 뭐 잘 있지. 그런데 말이다. 얼마 전에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수술을 해야 한다고 그러지 뭐냐. 수술이요? 어디가 편찮으신데요? 암이란다, 대장암. 장을 절제해야 한다고 하던데 복강경 수술인가 뭔가 그걸 받으면 낫는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의사 말로는 수술을 하려면 보호자의 수술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는데 너 엄마도 일찍 떠나고 자식이라곤 너밖에 없는데 딱히 부탁할 데가 없어서 말이야. 혹시 보호자로 병원에 좀 와줄 수 있겠냐? 당연하죠, 아버지. 뭘 그런 걸 부탁하고 그러세요. 수술 동의서 말고 제가 또 도와드릴 건 없고요? 보험사에 전화를 해봤는데 진단비가 바로 날 줄 알았더니 시간이 좀 걸린대서 말이다. 미안하지만 혹시 수술비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냐? 무리하지는 말고 조금만 도와주면 된다. 이런 부탁해서 미안하다.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인터넷 뱅킹으로 아버지 통장에 돈을 붙였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결혼 후 전업주부가 된 제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은 1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항상 생활비를 빡빡하게 계산해서 줬고 그 안에 제가 쓸 수 있는 개인적인 용돈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 100만 원도 알뜰살뜰 모아서 만든 러유돈이었습니다. 일단은 이거라도 보태시라고 갖고 있던 100만 원을 붙여드린 후에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억척스럽게 살았는데 부모님은 아프시고 제 수중에 돈은 한 푼도 없고 갑자기 모든 게 허무해지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의사 선생님께서 빠르게 수술 날짜를 잡아주신 덕분에 곧바로 수술을 할 수 있단 거였어요. 남편에게 이야기하자 수술 전날 아버지 입원을 도와드릴 때 같이 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너무 걱정이 되고 정황이 없었는데 남편이 같이 가준다니까 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아버지를 모시러 차를 타고 가는 길이었는데 난데없이 남편이 돈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아버님, 암보험 드신 거 있지 않나? 예전에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서 말이야. 그럴걸요? 근데 갑자기 그건 왜 물어요? 암이라는 게 원래 드는 비용이 크잖아. 수술비며 입원비며. 간병인은 안 쓰지? 간병인까지 쓰면 돈이 너무 많이 들 텐데 큰일이네. 지금 돈이 문제예요? 아버지가 아프셔서 수술을 받으시는데 아버지 걱정을 해야지 돈 걱정을 할 때냐고요. 당신은 어쩜 사람이 그래요?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그리고 돈도 중요하지. 괜히 생돈 쓰지 말고 보험 처리 잘하라고 얘기해주는 건데 왜 난리야? 생돈이요? 부모님이 아파서 수술비 보태드리는 걸 어떻게 생돈이라고 해요? 뭐, 수술비? 당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순간 아차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받고선 경황이 없어서 100만 원 보내드린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지 않았던 게 그제야 기억났거든요. 보험회사에서 진단비 지급이 늦어져서 일단 갖고 있는 돈이라도 붙여드린 거라고 차분하게 참여만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차를 세웠습니다. 당신 나 몰래 돈을 썼어? 대체 아버님한테 얼마나 갖다 드린 거야? 뭘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100만 원 드렸어요. 수술비 급하시다 그래서. 1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왜 상의 없이 당신 마음대로 드리고 그래?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대출 이자 갚기에도 얼마나 빠듯한데. 평소라면 원래 그런 인간이니까 하고 참았겠지만 그날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수술 걱정만으로도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돈돈거리면서 나오니까 진짜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저는 참지 못하고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말은 바로 해요. 돈을 갖다 줘야 내가 쓰든 말든 하지. 쥐꼬리만큼 들고 와서 아껴 쓰라 하면서 무슨. 뭐야? 당신 내려. 당신 아버지 병원은 혼자 가든 말든지 해. 난 이혼서류 준비하러 갈 테니까. 제가 지금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싶었습니다. 아버지한테 고작 100만 원 드렸다고 이혼이라뇨. 하지만 남편은 진심이었고 저를 도로 한가운데 버리고서 그대로 가버렸네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화가 났지만 일단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저는 화를 삭히며 어렵게 택시를 잡아 아버지 댁으로 갔어요. 택시 안에서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참느라 혼이 났습니다. 그동안 돈 아낀다고 택시를 탄 일은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남편한테 버림받고서야 이렇게 타보는구나 싶어서 서글퍼지더라고요. 결국 저는 남편 없이 혼자 아버지 입원 수속을 밟고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초라하게 수술이 잘 되기를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비로소 울컥하고 감정이 솟구치더라고요. 무섭기도 하고 서럽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100만 원 갖다 쓰는 것도 아까워하는 인간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값 아까워하던 20년 전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었지요. 푸른 형광등 불빛에 시리게 눈을 때리던 병원 복도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생각이 짧았다고 미안하다며 싹싹 빌더라도 저는 남편을 2번 다시 용서할 수 없을 거란 사실을요. 어딜 갔다 이제 기어들어와.
가정 있는 애 엄마가 어떻게 이틀 동안이나 짐을 비워. 이제라도 사과하면 받아주려고 했는데 당신은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 털끌 만큼도 없는 것 같네요. 됐어요. 당신이랑 싸우느라 기운 빼고 싶지 않으니까. 뭐야? 내가 당신한테 왜 사과를 해야 돼? 그리고 방금 들어왔으면서 어딜 다시 나가려는 거야? 당신은 왜 이렇게 제멋대로가 됐어? 아버지 태어나실 때까지 곁에서 병간호하려고 해요. 지금은 아버지 회복이 중요하니까 얘기는 나중에 해요. 저는 간단한 짐을 챙겨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곁에서 먹고 자며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생활했어요. 다행히 수술 결과는 좋았습니다. 아버지는 식사도 잘하시고 빨리 회복하시는 듯 보이더군요. 주영이 네가 고생이 많았다. 덕분에 잘 회복해서 태어나게 됐어. 너한테 수술비 빌린 거랑 고생시킨 값까지 쳐서 통장에 조금 넣었다. 네? 아니에요, 아버지. 그걸 왜 주세요? 100만 원밖에 못 드려서 너무 죄송했는데. 아버지는 보험회사에서 진단비와 치료비를 받았다며 정말로 제 계좌에 돈을 넣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금액이 100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0이 하나 더 붙어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실수로 돈을 더 보내신 건가?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제 계좌를 보고 또 다시 보고 했습니다. 너 박서방이랑 무슨 일이 있지? 어제 네가 잠깐 화장실 가느라 자리 비웠을 때 박서방이 너 여기 있냐고 전화했더라. 네가 집에 안 들어와서 집안 살림이 엉망이 됐다면서 거기 있으면 빨리 집에 보내라고 난리던데. 정말이요? 아버지 죄송해요. 사실 아버지 아프신 대로 그이랑 다투게 돼서 서로 감정이 안 좋아서 그래요. 솔직히 이혼할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튼 아버지 건강만 걱정해도 부족한데 괜히 저 때문에 신경 쓰게 해서 죄송해요. 아니다. 그리고 갈라서고 싶으면 그렇게 해. 내가 크게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건 가족밖에 없어. 근데 같이 산다고 다 가족인 게 아니야. 서로 아껴주고 의지할 수 있어야 가족이지. 나도 내 딸 함부로 대하는 놈은 싫다. 그러니까 그 돈은 일단 받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결혼을 하든 소송을 하든.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이 없는 아버지라고만 생각했는데 저를 위해 진심으로 건넨 말씀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사실 20년간 전업주부로 살면서 마음속으로는 남편과 이혼을 100번도 넘게 했지만 진짜로 그러지 못했던 이유는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이제 와서 이혼한다고 해봤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스스로 벌어먹고 살 재주가 나에게 있기나 할까? 하지만 고작 그런 불안감 때문에 남편에게 그런 대접을 받으며 평생 살고 싶진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혼설이 어딨어요? 그거 준비하러 가느라 날 길바닥에 내려두고 가버렸잖아요. 그래요. 까짓 거 해요, 이혼.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일주일 만에 집에 기어들어와서 한다는 말이 이혼? 이혼이 무슨 장난이야? 어디서 이혼 얘기를 꺼내? 왜 당신은 되고 난 안 되는 건데요? 됐고, 이 너덜너덜하고 구질구질한 집구석에서 더는 일초도 있기 싫으니까 내가 나갈게요. 집 얻어서 나가 살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앞으로는 변호사 통해서 전달할 거니까 직접 연락하는 건 좀 삼가고요. 세상 물정 모르는 아줌마야.
당신 돈이 있어? 아니, 그보다 나갈 거면 생활비 통장이랑 내 카드 놓고 나가. 그 가방이랑 핸드폰도 다 놓고 가고. 그거 전부 다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산 거 아니야? 그 어떤 경우에도 평정심을 유지하자고 되뇌었지만 그 순간 남편의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말아준 채 남편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줌마가 아니라 당신 와이프야. 아직까진 그래. 그러니 최소한의 존중은 해줘. 그리고 이거 당신이 벌어다 준 돈으로 산 거 아니야. 내가 미친 듯이 아껴서 세일할 때 손 떨면서 산 거지. 당신은 돈만 벌었지. 그 돈 쪼개고 아껴서 당신 사람답게 살게 해준 건 나라고. 당신이 그렇게 잘났으면 이제부터 나 없이 잘 먹고 잘 살아봐. 장담하는데 쉽지 않을걸?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저는 부들거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남편의 얼굴 가까이 들이밀었어요. 아버지가 입금해주신 계좌 잔액에 찍힌 화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 돈 있어. 아버지가 주셨어. 용돈 하라고. 그러니까 본인 걱정이나 하셔. 곧 이 집의 절반이 없어질 테니까. 저는 그 길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생활하며 아버지를 보살펴드리는 한편 변호사를 구해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보냈어요. 남편은 예상대로 길길이 날뛰더군요. 감히 나한테 이혼 소송을 걸어? 미리 말해두지만 재산은 한 푼도 못 줘. 네가 집안 살림에 기여한 게 뭐가 있다고 재산 분할을 한다는 거야. 어림도 없지. 왜 기여한 게 없어요? 지난 20년 동안 당신이랑 당신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 얼마나 악착같이 아끼고 절약하며 살았는데 집안일은 누가 공짜로 해준대요. 난 무조건 50% 받아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50? 이 사람이 돈독이 제대로 올랐네. 알겠어. 내가 100번 양보해서 20%로 합의해 줄게. 소송까지 가지 말고 협의 이혼해 그럼. 산심 쓰는 척하지 말고 한 번이라도 솔직해져 봐요. 당신 지금 변호사 비용이 아까워서 소송이 싫은 거잖아. 나야말로 어림도 없으니 내 마음 돌릴 수 있을 거란 헛된 기대는 하지 말아요. 제가 고압적으로 나가자 남편은 더 이상 전화를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들 이야기를 꺼내며 제 마음을 흔들기 위해 애를 썼네요. 영준이 이제 고3인데 넌 엄마가 되어서 어떻게 애한테 그럴 수가 있니? 너 때문에 애가 공부에 집중 못하고 방황하는 거 알기나 하니? 저도 영준이한테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어머니. 그건 저랑 영준이가 알아서 해결할 일이지. 어머니가 이래라 저래라 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이런 일로 저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불편합니다. 뭐야? 네가 우리 집안을 말아먹으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나. 내 아들의 손주까지 인생을 싹 다 망쳐놓으려고 작정을 했어. 애초에 너 같은 애 며느리로 들인 내가 죄인이다 죄인이야. 이혼 소송이 끝나기까지 별별 소리를 다 들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절반을 받는데 성공하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혼 후 새롭게 시작될 인생 2막을 꿈꾸며 들떠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했던 사람이 어떤 인간이었는지 그새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이죠. 이혼 소송이 끝난 후에도 남편은 약속한 재산 분할을 해주지 않고 무작정 버티더군요. 제게 재산의 절반을 주려니 아까워 죽을 지경이었겠죠.
결국 지급 기간 내 재산분할금이 미지급되어 저는 최후의 수단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왜 갑자기 통장에 출금이 안 되는 건데? 당신 나한테 무슨 짓 했지? 그러게 제때 재산분할을 해줬어야지. 무슨 깡으로 법원에서 하라는 걸 안 하고 버틴 거야?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몇 가지 방법을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판결문 가지고 가서 급여 통장이랑 생활비 통장에 압류부터 걸었어. 왜?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지금 누구 약 올려? 얌전히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어련히 알아서 줄 텐데 일을 왜 이렇게 만들어? 내가 회사에서 어떤 숨을 겪었는지 알아? 몰라.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내가 왜 얌전히 기다려야 돼? 나 이제 자기 와이프 아니야.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내가 그렇게 해야 돼? 참고로 당신 명의로 된 그 30년도 넘은 아파트 말이야. 오늘 거기에도 감리 갈 거야. 그래도 입금 안 해주면 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해서 받을 거니까 돈을 주든지 이사갈 집을 빨리 알아보든지 해. 잠깐만. 아파트 그거 오래된 거라 지금 경매하면 몇 푼 나오지가 않어. 재개발 확정될 때까지만 기다리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 당신 어쩌다 그렇게 돈밖에 모르는 여자가 됐어? 그러니까 내가 그걸 왜 기다리냐고. 재개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걸. 그리고 내가 돈밖에 모르는 여자든 아니든 이제 와서 무슨 상관이야. 정신 차려. 당신 내 남편 아니야. 채무자지. 그러니까 주기로 한 돈이나 빨리 내놔. 더는 모르겠고 아무튼 입금해. 지금부터 일주해준다. 뭐? 일주일 안에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 이 미친 여자야. 제가 단호하게 나가자 남편은 흥분을 못 이겨서 욕을 섞어가며 말을 함부로 하더라고요. 하지만 당하고 있을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이 알던 과거의 그 여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말 똑바로 가려서 해. 나 지금 녹취 중이야. 까딱 잘못하면 모욕죄, 폭행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어, 당신. 뭐? 그걸 왜 이제서야 말을 해? 그리고 당신이 뭘 잘 모르나 본데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는 불법인 거 몰라? 내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불법 아니래. 변호사가 알려주더라. 그러게 왜 진작 해결을 안 했어? 시간을 그렇게 넉넉하게 줬는데. 아무튼 돈 줄 때까지는 압력 못 풀어주니까 알아서 해결해.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전화는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당신 목소리 듣는 게 불편해서 말이야. 변호사 번호 알지? 그럼 끊는다. 그렇게 말로 독촉할 때는 나 몰라라 하더니 앞니를 걸자 정말 일주일 만에 바로 입금이 되더라고요.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돈을 부들부들 떨면서 입금할 새 생각을 하니까 조금이나마 속이 시원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간하고는 진짜 끝이구나 생각했지요. 이 질기나견이 어디까지 가게 될지 모르고 말입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난 뒤엔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대장암 수술을 받고 건강하게 회복 중이던 아버지가 항암 치료 중에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힘든 내색을 하나도 하지 않으셔서 정말 괜찮은 줄로만 알았는데 치료받느라 기력이 많이 쇠하셨던 것 같아요. 갑작스런 이별에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나 컸습니다. 상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문객으로라도 장례식장에 오지 않을까 했는데 남편은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네요.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를 하길 바랬던 제 바람은 또다시 깨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완전히 끝이란 생각에 홀가분하기도 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다는 말이 있죠. 남편과 이혼하고 아버지까지 돌아가셔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는데 이후로는 거짓말처럼 좋은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신변을 정리하다 알게 된 사실인데 아버지가 생전에 사망보험에 가입하셨더라고요. 유일한 가족이었던 제가 수익자였습니다. 사망신고를 하고 받게 된 사망보험금은 생각보다 큰 액수였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푸른하늘 행복지구 담당자입니다. 이주영 씨 본인 맞으신가요? 혹시 오전에 발송된 문자 메시지 확인하셨을까요? 문자요? 아니요. 그런데 푸른하늘이면 혹시 그 아파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푸른하늘 청약 넣은 거 당첨되셨어요. 오전에 문자 발송드렸고 청약홈에서도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음 주가 당첨자 사전 서류 접수 기간이라 안내해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전화를 받는 내내 얼떨떨했습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될 줄이야. 서울은 아니지만 인근 지역에 혼자 살기 괜찮은 평수라 그냥 한번 넣어본 것이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계산해보니 이혼하면서 받은 재산분할금과 아버지의 보험금 덕분에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해결이 되더라고요. 상처받은 마음을 돈으로 전부 치유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 그래도 내 앞으로 아파트가 생긴다니 조금은 위로받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런데 계약금을 내고 돌아오던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별다른 의심 없이 전화를 받자 휴대폰 너머 들려온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나다. 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니? 그래도 우리가 한 집에서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하여간 너는 예나 지금이나 매정하구나. 어떻게 매번 내가 먼저 전화를 해야 연락이 되니? 순간 전신에 소름이 돋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예전 번호는 차단을 해두었는데 번호를 바꾼 모양이었네요. 심장이 두근댈 정도로 마음이 불편했지만 겉으론 태어난 척 대꾸했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꾸셔서 어머님인 줄 몰랐네요. 그이랑 이혼하고 이제 우린 완전히 남인데 어머님이랑 왜 연락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만 끊겠습니다. 어른이 먼저 전화를 했는데 어디서 버릇없게 네가 먼저 끊는다는 소리가 나오니? 영준이한테 얘기 다 들었다. 너 집 샀다며? 저는 입술을 잘근 깨물었어요. 청약에 당첨됐다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유일하게 딱 한 사람, 아들에게만 이야기했었는데 그게 하필 시어머니기에 들어간 모양입니다. 아직 집을 산 건 아니에요. 아파트 청약 넣은 게 당첨된 거고요. 오늘 계약금 넣었네요. 그러니까 말이야. 근데 너 그 청약 통장 우리 아들 돈으로 납입한 거 아니냐? 그럼 그 아파트도 재산분할을 해야지. 아니지. 그냥 우리 아들 거지. 그걸 왜 네가 갖니?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더 대꾸할 가치가 없어서 저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지만 막상 그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너무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혼 소송을 도와주셨던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가 상황을 설명하니 명쾌하게 답을 내려주시더라고요. 청약에 당첨된 건 이혼 소송이 종료된 후의 일이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저 혼자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고요.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식이 모두의 상식인 건 아닌가 보더라고요. 갑작스런 전화 이후 시어머니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 걸어오고
제가 받지 않으면 문자며 카톡으로 메시지 폭탄을 날려댔어요. 처음에는 아파트 내놔라, 내 아들 돈이다 정도의 수위던 것이 나중에는 인신공격과 쌍욕에 이르러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더라고요. 게다가 어떻게 알았는지 제 개인 SNS에 찾아와서 악플을 잔뜩 달아놓기까지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엿먹이려고 재산을 빼돌렸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짜고 보험 사기를 쳤다. 돈밖에 모르는 년이다 등등. 대부분이 억측과 거짓이었고 사실과 무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일일이 대꾸하는 대신 조용히 캡처를 떠서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협박죄, 스토킹,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버렸어요. 고소장이 날아가자마자 시어머니한테서 다시 연락이 오더군요. 이번에는 용기를 내서 받아보았습니다.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고소라니? 너 진짜 혐오 없는 애구나. 어른이 네가 생각 못하는 것까지 다 생각해보고 한 소리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그렇게 서운했으면 말로 하면 될 것을 고소를 해. 네가 사람이니? 그건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요.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지금 누가 잘못했는지 아직도 판단이 안 되세요. 잘못? 어디 어른한테 잘못을 누르네. 내가 이 나이에 며느리한테 고소를 당한다는 게 생각만으로도 분하고 억울해서 잠이 안 온다. 어떻게 네가 감히 나한테. 네, 그럼 계속 억울하세요. 통화 내용 전부 녹취했고요.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합의는 없으니 그렇게 하세요. 그 이후로도 전화가 몇 번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미안하다고 합의 좀 해달라며 문자가 오더라고요. 나중에는 그쪽 변호사가 몇 번 연락을 취했지만 저는 응하지 않았네요. 결국 시어머니는 사이버 모욕죄와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초범이라 벌금에서 그친 것 같았지만 돈 세는 걸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양반이니 벌금형이 마치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그 집 인간들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고소까지 하고 나서야 그 집안 사람들은 더 이상 절 괴롭히지 않았어요. 이 많은 일들을 겪으며 저는 남편과 시댁,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었지만 새 집과 새 출발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입에 가장 싸고 허름한 음식을 넣지 않습니다. 버스비가 아까워 다리가 아픈데도 걸어다니지 않고 필요할 때는 택시를 탑니다. 그리고 누군가 제게 부당한 대접을 할 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마흔이 넘어서야 비로소 제 자신을 알맞게 대우하고 아껴주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아르바이트가 늦게 끝나서 배고파요. 맛있는 거 먹어요. 영준이 왔니? 그래, 같이 밥 먹자. 뭐 먹고 싶어? 엄마가 사줄게. 에이, 사는 거 말고 그냥 집에서 먹으면 안 돼요? 엄마가 해준 김치찌개랑 계란말이 먹고 싶은데. 교내 학식은 부실하고 배달 음식은 너무 지겨워서 엄마가 해준 집밥 먹고 싶었단 말이에요. 어머, 정말? 알았어. 그럼 엄마가 금방 차려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우리 아들. 저의 하나뿐인 아들은 부모가 이혼한 후에도 부모를 원망하거나 엇나가지 않고 씩씩하고 바르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당시 고3이라 인생에서 더없이 중요한 시기에 부모의 이혼으로 크게 혼란스러웠을 텐데 그럼에도 흔들림 없이 학업에 매진해 다행히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네요. 그리고 지금은 대학가 근처에서 자취를 하며 주말마다 식사도 같이 할 겸 얼굴을 보고 있어요.
역시 우리 엄마 손맛이 최고다. 지난번에 싸주신 반찬도 진짜 잘 먹었어요. 친구들이 맛보더니 엄마 식당 가셔도 되겠다고, 너무 맛있다고 엄청 칭찬하는 거 있죠? 그랬어. 그렇게 맛있었으면 얘기를 하지. 엄마가 더 만들어서 보내줬을 텐데. 친구들한테 뭐 좋아하냐고 물어봐. 엄마가 만들어줄 수 있는 건 넉넉하게 만들어서 보내줄게. 괜찮아요. 다음 주가 기말고사라 종강하고 나면 전부 집에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다. 저 입영 통지서 나왔어요. 미룰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냥 빨리 갔다 와서 복학하려고요. 아들은 제가 차린 밥상을 맛있게 비우며 대학 생활이 어떤지, 친구들과는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어요. 내시엠 아들이 혼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속 깊은 아들은 그런 제 마음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하다 아들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군대 갔다 오면 말이에요. 2년 뒤니까 그때는 엄마도 여기 안 살고 새 아파트에 입주할 거잖아요. 그럼 저도 자취하지 말고 그냥 엄마랑 같이 살까 봐요. 정말? 다 큰 남자애가 혼자 살다가 엄마랑 같이 살면 불편하지 않겠어? 불편할 게 뭐 있어요, 엄만들. 엄마가 해주는 집밥도 너무 좋고 한 번쯤은 깨끗하고 반짝이는 집에서 살아보고 싶기도 했거든요. 아들의 말에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깨끗하고 반짝이는 집. 그건 제가 아들을 키우며 해주지 못한 여러 일 중 하나였습니다. 남편의 지독한 절약 때문에 옷도 항상 어디서 얻어다가 입히고 장난감도 쉽게 사주지 못하고 어린아이에게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한 건 아니었을까 뒤늦게 후회가 되더군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러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살면서 1년 뒤, 2년 뒤가 기다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힘든 순간이 오기 마련이죠. 그때가 되면 저절로 사람이 가려지게 됩니다. 너무 힘들어 마시고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하고 좋은 사람만 곁에 남겨두세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살게 할 겁니다. 그렇게 힘내서 잘 이겨내다 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저처럼 말이에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날이 꼭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너